여러분은 바이킹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야만적인 약탈자? 거대한 최고의 전사? 아니면 대단한 항해수를 가진 뛰어난 민족?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히스토리 채널의 드라마 바이킹스와 함께 바이킹의 삶은 어떠했는지 알아봅시다. 바이킹은 게르만 계통의 하나인 노르만족으로 큰 몸과 머리, 백색에 가까운 피부와 금발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드라마에서도 이를 표현하고자 바이킹은 키와 덩치가 큰 배우들을, 그 외 사람은 비교적 왜소한 배우들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바이킹은 유럽이 중세로 넘어가는 시기인 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의 시점에 활동했습니다. 대략 8세기 후반에서 11세기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덴마크와 북유럽 일대에도 정착할 땅이 많았기에 인구가 보다 퍼져나가는 시기였고, 유럽을 침략할 때에도 이런 정착지 확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들을 더 문명화된 국가를 약탈해 먹고 사는 야만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습격을 나간 바이킹 수는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에 비하면 소수였고, 그마저도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고 항해해 나간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습격자들 덕에 여러 지역에서 경제와 전투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이킹 시대 이들의 역사나 생활 양식은 자료가 많이 남지 않아 유물과 약간의 기록물을 통해 추측해야 합니다.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가족들 간의 복수국은 실제로도 빈번했으리라 보는데, 이들은 명예가 가장 중요했으며 명예가 더럽혀지면 종종 결투로 피를 보곤 했습니다. 물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남성을 상대로 결투를 벌이는 일도 있었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이킹 여전사 이야기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드라마 바이킹스에서 보듯 전투에 능한 여전사들도 당연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독해주세요. 바이킹들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이름을 알린 건 793년 잉글랜드의 린디스판 수도원을 약탈할 때부터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앵글족과 섹슨족의 게르만 계통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왕국이 아닌 여러 개로 분열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때로 몰려오는 바이킹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린디스판 수도원은 잉글랜드의 중부와 북부에 걸친 노선브리아 왕국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후 바이킹은 노선브리아뿐만 아니라 웨섹스, 아일랜드, 이스트 앵글리아 등 현재의 영국과 아일랜드에 해당하는 지역 여기저기를 습격했고, 이는 11세기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드라마 바이킹스에선 라그나 로스브로크라는 인물을 정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 당시 이를 주도한 바이킹 지도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드라마에선 이 또한 라그나가 이끈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그나의 후손들은 분명 역사 속에 존재합니다만, 라그나라는 인물 자체는 정말로 실존했는지 아니면 그저 신화 같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그나가 단지 전래되는 이야기 속 인물로 생각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바이킹 영웅들의 활약이 라그나의 이름 아래 하나로 합쳐졌다는 것입니다. 린디스판 수도원 습격 이후 200여 년에 걸쳐 유럽 전역이 바이킹의 약탈과 공격에 시달렸는데, 여기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 군대를 이끈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라그나라는 이름 아래에 모여 하나의 신화처럼 엄청난 영웅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바이킹 시대 말기 바이킹들을 통일한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덴마크 등 바이킹은 북유럽의 넓은 땅에 여러 작은 국가나 부족 단위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라그나가 영국을 침략할 때에도 드라마에선 얼이라 표현하는 야를이라는 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를은 북유럽 일대에서 사용했던 귀족 자기로 이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다스리는 영주였습니다. 족장이라는 표현도 어울리겠네요.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보니 왕이란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야를은 왕에게 직접적인 충성을 맹세하진 않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왕으로는 드라마에도 나오는 880년경 노르웨이를 통일한 하랄드 파인헤어나 960년경 덴마크와 노르웨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된 하랄드 블루투스 등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블루투스가 바이킹들을 통합했듯 여러 전자기기를 하나로 묶는 기술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흔히 쓰는 통신기술 이름이 블루투스가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잉글랜드를 본격적으로 침입한 라그나는 웨섹스의 왕 엑버트에게 정착할 땅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 잉글랜드를 습격했던 바이킹은 앞서 말했듯 약탈만 일삼은 게 아니라 북부 지역에 아예 눌러앉기도 했습니다. 이는 라그나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는데, 바이킹이 살던 땅은 척박하고 겨울이 길어 무난하게 농사를 짓기는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 농사와 더불어 수렵과 낚시로도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비옥한 영국 땅에 정착한 것입니다. 실제로 배를 타고 여러 국가를 다닌 사람들답게 바다
얼마나 강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량인 물고기를 아주 많이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어류 자원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농사를 지으며 안정적으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단이 필요했음은 확실해 보입니다. 엑버트의 초기 시대는 7왕국 시대라 불리는 영국판 전국시대였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처럼 서로가 먹고 먹히는 치열한 전쟁이 끝없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통일왕국을 꿈꾸는 영웅은 있었죠. 자세한 영국 역사는 다른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엑버트는 바이킹의 초기 침략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고 머시아 왕국까지 삼키면서 꽤 큰 규모의 왕국으로 거듭납니다. 이는 통일 영국의 시초가 되는데, 엑버트의 손자인 알프레드 왕의 시대까지 내려오면 바이킹에 의해 영국의 다른 모든 중소왕국은 멸망하고 오로지 웨섹스 하나만 남습니다. 실제 역사에선 라그나 로스브로크가 잉글랜드 침략의 선두주자는 아니었지만 드라마를 통한 시각으로 보자면 라그나로 열린 잉글랜드로의 바이킹 이주는 그들 입장에선 아주 성공적이었고, 짧게나마 여러 바이킹 왕국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하는 통일 영국에선 바이킹 출신 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킹은 어떻게 이런 장거리 항해에 뛰어난 항해수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때는 아직 대항해 시대에 등장한 거대한 범선이 나타나기 훨씬 전입니다. 대부분 나라의 배는 돛을 이용해 바람의 힘을 이용하면서도 아직 노를 젓는 인력의 의지에 배를 움직였습니다. 바이킹이 탔던 배는 길다란 형태여서 롱쉽이라 부르는데, 이들의 배도 마찬가지로 노의 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배가 길긴 하지만 옆으로도 넓적한 형태이고 배의 바닥도 평평해서 물 속으로 가라앉는 부분의 깊이가 매우 얕았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강을 따라서 도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유럽인들이 바이킹의 배를 보며 어떻게 바다를 항해한 배가 강까지 따라 올라오냐고 놀라는 장면도 있습니다. 게다가 롱쉽은 먼 바다에서 수시로 출몰하는 아주 높은 파도에도 강했는데, 파도가 치더라도 이 힘에 쉽게 부서지거나 뒤집히지 않고 파도를 따라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얕은 수심도 항해할 수 있으니 정박할 항구가 없어도 아무 곳에나 배를 댈 수 있었습니다. 해안가 아무 곳에나 배를 대고 병사가 상륙할 수 있었던 건 엄청난 장점이었죠. 특히 대항해 시대 때 병사가 상륙하려면 먼 바다에 닻을 내려 배를 고정하고 작은 보트를 타고 일일이 병사가 이동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땐 말입니다. 드라마엔 이들의 똑똑한 항해술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제대로 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없던 당시엔 꾸준한 항로를 유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라그나는 못이 달린 넓적한 나무판을 물에 띄워 평평하게 뜨게 한 다음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림자가 전날보다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를 보고 항로를 수정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해가 높게 뜨니 그림자가 짧아질 것이고, 북쪽으로 갈수록 해가 낮게 뜨니 그림자가 길어지겠죠. 이를 비교하면 계속해서 서쪽으로 안정적인 항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굵직한 사건들은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기반으로 하지만, 희박한 역사적 사료로 히스토리 채널은 인물 간의 갈등이나 사건 등의 디테일을 픽션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어낸 이야기는 적극적으로 믿기보단 드라마를 시청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참고만 하시고 시청하기 바랍니다. 바이킹스의 시즌3에서 라그나의 동생인 롤로가 다른 바이킹을 배반하고 프랑크의 왕 샤를 3세에게 귀족 자기를 수여받고 북부 땅 일부의 영주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라그나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으니 롤로가 라그나의 동생이란 점은 가상의 설정에 불과합니다. 현재는 사라진 언어인 고대 노르드어로는 hrolf라고 부르며 이후 프랑크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롤로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바이킹 영웅과 마찬가지로 바이킹 전사무리를 이끄는 지도자 중 하나였으며, 프랑스에 정착하기 전까진 잉글랜드, 아일랜드, 플랑드르 등 해안 지역을 약탈하면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드라마에선 라그나와 함께 바이킹 대군을 이끌고 파리를 약탈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기서 바이킹의 침략을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는 프랑크 왕국 사람들의 어려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드라마엔 제작비의 문제인지 너무 길어지는 분량의 문제일지 롤로가 귀족 자기를 받기 전까진 프랑크를 공격하는 전쟁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롤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킹 우두머리들이 센강 주변과 프랑스의 북해 연안과 더불어 여러 곳을 약탈했고, 이후엔 강을 거슬러 올라와 파리나 브루타뉴 등 프랑크 왕국의 깊은 곳까지 침입해 약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없이 프랑크 군대와 맞붙었던 바이킹들은 이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며 양측이 엄청난 소모전을 벌였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당시 프랑크의 왕이었던 샤를 3세는 결국 바이킹을 무작정 무찌르기보다 구슬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귀족들의 반대에도 무리하게 롤로와 협상을 추진합니다. 롤로는 더 이상 프랑크를 상대로 약탈 행위를 하지 않는 대신 네우스트리아 동부 영토를 하사받고 샤를 3세를 주군으로 받아들였으며, 게다가 세례까지 받아 카톨릭으로 개종합니다. 드라마에선 롤로가 완전히 프랑크인이 되어 같은
같은 바이킹을 학살하고 홀로 귀족 지위에 오르지만 이는 극적인 연출을 위한 장치로 보이며 실제로는 롤로와 함께하던 바이킹 그룹이 그대로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노르만족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이후 노르망디가 되었으며 롤로가 다스린 노르망디 지역은 후에 노르망디 공국이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전투로 살아온 전투민족에게 평화를 강요해서일까요? 롤로는 부하와 함께 한동안 바이킹의 침입을 막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노르망디를 거점으로 다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서쪽으로 지배하는 영토를 넓혀갔고 프랑스 내륙까지 약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바이킹들이 영국을 침략하면서 일어난 수많은 전투 중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전투 하나를 꼽아봤습니다. 엑버트의 손자인 알프레드 왕은 거의 평생을 바이킹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바이킹은 먼저 머시아, 노선브리아, 이스트 앵글리아 등을 정복했고 잉글랜드 남부의 웨섹스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웨섹스마저도 멸망할 위기에 처합니다. 왕인 알프레드조차 자신의 나라에서 바이킹을 피해 도망다녀야 했죠. 처음엔 알프레드가 바이킹에게 돈을 쥐어주며 웨섹스에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군대를 조직해 바이킹 싸우는 대신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바이킹스 시즌 1에도 나옵니다. 라그나에게 어줍지 않은 군대로 쉽게 패배해버린 노선브리아의 왕 에일라와 웨섹스의 왕 엑버트가 많은 보물을 주며 잉글랜드에서 떠날 것을 부탁하죠. 어쨌든 이렇게 바이킹을 잠시 조용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결국 이들을 완전히 침묵시키려면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바이킹은 수년 뒤인 876년 다시 공격해왔고 알프레드는 이들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었기에 가까스로 버티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결국 878년 1월 바이킹은 알프레드와 그의 군대를 급습하고 알프레드는 당시에 머물던 치퍼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에딩턴 전투입니다. 알프레드는 고작 수백 명만 남은 군대와 함께 에셀리의 요새를 건설하고 몇 달 동안 웨섹스 왕국의 각 지역에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엑버트의 돌이란 곳에서 모인 다음 바이킹 지도자 구스럼과 그의 군대가 머무르는 치퍼넘 아래의 월트셔까지 진군합니다. 구스럼의 군대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내 많은 전투로 다져진 최정예 병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수천 명이나 있었죠. 그러나 알프레드의 병사 중 정예라고 볼 병사는 고작 수백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농사를 하다 전쟁이 일어나면 징집되는 대규모 전투하는 거리가 먼 농부들이었습니다. 구스럼은 윌트셔에서 알프레드와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알프레드의 군대는 아주 용맹하게 바이킹의 방패와 맞부딪히며 격렬하게 싸웠고 점차 구스럼의 군대는 조금씩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기병을 활용하기 전의 시대여서 당시의 전투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삼국지에서 보던 그런 다양한 전략보다도 사람 대 사람의 전투인 백병전에서 승기를 잡는 게 아주 중요했죠. 출근 시간에 9호선 열차처럼 빽빽하게 맞붙은 양쪽 병사는 서로 방패로 밀쳐대며 방패의 틈으로 칼을 집어넣어 마구잡이로 상대를 찔러 쓰러뜨렸습니다. 마침내 구스럼은 치퍼넘 요새로 퇴각했고 알프레드는 치퍼넘을 포위한 채 바이킹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모조리 없애고 기다렸습니다. 몇 주 뒤 굶주림에 시달린 바이킹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고 알프레드는 구스럼이 세례를 받는 조건으로 풀어줍니다. 에설스텐이란 세례명을 얻은 구스럼은 동쪽으로 물러가고 이제 잉글랜드는 바이킹이 장악한 동부와 북부 그리고 웨섹스 왕국이 자리한 서부로 나뉘게 됩니다. 또한 알프레드는 바이킹과 평화를 유지하게 되죠.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지만요. 이렇게 에딩턴 전투를 마지막으로 대대적인 이교도 대군세는 막을 내립니다. 후에 또 다른 바이킹 왕 크누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리고 크누트 이후에도 영국에는 노르만 왕조가 들어서는 등 영국은 바이킹 후예들의 통치를 받기도 합니다. 900년대 말 섹슨족은 바이킹 마을을 침략하고 학살합니다. 바이킹의 왕 크누트는 동족을 학살한 섹슨족에게 복수하고자 전사들을 모아 잉글랜드를 침공합니다. 역사에선 크누트가 바이킹을 이끌고 잉글랜드를 침공한 시기를 980년으로 보고 있으니 바이킹스 발할라는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의 왕이던 에설레드는 노르망디로 도망가버리고 1016년부터 크누트가 합법적인 영국 왕이 됩니다.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침공한 이래 최초로 바이킹 왕이 잉글랜드를 다스리게 된 순간이죠. 1035년 크누트가 사망하고 왕권 다툼이 이어지다 1042년 웨섹스 왕가가 다시 영국을 다스리게 되나 이 역시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전 영상에서 짧게 다뤘던 바이킹의 후예인 정복왕 윌리엄이 등장합니다. 바이킹은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등 유럽 서북쪽의 섬을 골고루 침입하고 정착했습니다. 바이킹의 침략이 한창이던 시기 고대 영어도 좀 더 탄탄하게 틀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어처럼 어순이 바뀌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이킹과의 접촉 과정에서 언어가 조금씩 변질되었고 대표적인 전치사인 to 같은 단어가 등장하면서 어순이 중요해지게 바뀌었습니다. 덴마크계 바이킹을 일컫는 데인족의 영향으로 많은 단어가 영어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일에서 티르의 날 티르스데이는 화요일인 튜스데이로, 오딘의 날인 오딘스데이가 수요일의 웬즈데이로, 프레이야의 날인 프레이야스데이는 금요일에 프라이데이가 되었죠. 이들은 모두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입니다. 이들이 쓰던 단어가 지명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죠. 이외에도 대부분 영단어는 복수형을 말할 때 뒤에 s를 붙이면 끝이죠. man은 man, child는 children, foot는 feet처럼 불규칙한 명사도 일부 있긴 한데 이 시기엔 거의 모든 복수 형태가 이렇게 불규칙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이닝과 비슷한 민족인 스칸디나비아어를 쓰던 노스맨은 영어를 배우며 이런 복수형을 너무 어려워했고 이들이 지배하던 잉글랜드 땅에서 대부분 단어의 복수형을 단순하게 s를 붙이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때 바뀐 단어의 원형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얘는 어떻게 읽어? 북, 위크, 네임이냐 나맨이야. 그렇습니다. 구독해주세요. 그린란드까지 건너갔던 바이킹은 심지어 캐나다까지 진출해 식민지를 세웠습니다. 현재는 빈란드라고 불리는 식민지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게 맞다면 바이킹은 콜럼버스보다도 훨씬 일찍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유럽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유럽인처럼 적극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남은 자료가 매우 빈약합니다. 동쪽으론 키예프 부근까지 진출해 현지 슬라브인과 융합되어 러시아의 기원이 되는 민족인 루스인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동시대 유럽에서 가장 넓은 땅을 다스린 키예프 루스라는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도 했으나 동유럽의 해폭당급 싹쓸이를 했던 몽골에 의해 무너집니다. 몽골의 조공을 바치는 국가로 전락한 이 지역을 떠나 모스크바에 정착한 루스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서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한 모스크바는 점차 세력을 키우다 몽골 군대까지 격파하며 모스크바 대공국이 되었고 이후 동쪽으로도 영토를 넓히며 현재의 러시아가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에도 진출한 바이킹은 안타깝게도 당시 이 지역을 장악했던 이슬람 세력인 후 우마이야 왕조에게 격파당해 별다른 힘을 쓰진 못했으나 지브롤터를 건너 무슬림이 지배하던 시칠리아와 동로마가 지배하던 칼라브리아까지 정복해 시칠리아 왕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때도 로마 카톨릭과 동로마의 동방정교회가 대립하던 시절인데 바이킹으로 인해 동로마의 영향력이 거의 차단됩니다. 바이킹 자체의 역사는 대략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바이킹은 각자 자신이 정착한 지역을 원주민과 동화하며 그 색채가 거의 옅어졌고 덴마크와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와는 달리 북유럽 신화가 이제서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정립됩니다. 그러나 이미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던지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기독교인이 되어 유럽을 침략하는 이방인이 아니라 진정한 유럽의 역사로 편입됩니다. 바이킹의 전성기는 대략 300년가량의 짧은 역사로 끝이 났지만 그린란드와 러시아 지역, 북아메리카의 뉴펀들랜드, 지중해까지 진출했던 당대 최고의 해상민족이었습니다. 바이킹 대공세를 기점으로 영국은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영국은 켈트족, 앵글족, 섹슨족, 데인족, 노스족까지 섞인 다민족이 서로 융합해 하나의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소문이다. 아이 길다 길어. 다시 녹음해보니까 어때요? 싫어요. 오버워치 못해요. 뭐 이렇게 재밌는 영상 만들면 좋잖아요. 오버워치 재밌다. 알았다.